잠깐 거기 표에 나왔잖아요. 네. 로열 아, 맞아. 패밀리라고. 아, 로얄 패밀리. 네, 이제 남편이 왕족이었습니다. 왕족. 왕족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세종의 네. 형이 있어요. 효령대군이라고. 네. 효령대군의 서손자. 네, 그러니까 세종이 작은 할아버지인 거죠. 완전 왕실. 로열 패밀리예요. 완전 로얄 패밀리네요, 진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로열 패밀리가 스캔들이 이제 난 거니까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사건이었던 거죠. 네네네. 어우동 같은 경우에는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라는 죄로 결국 사형에 처해집니다. 삼종지도를 문란하게 했다는 건 정확히 삼종지도? 뭐예요? 아, 여성이 이때 이 시기에 따라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이제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이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는. 아, 뭐 따르기만 하네요. 아, 그죠. 당시 여성의 존재를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언제나 이제 남성을 따라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아버지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뭐 결혼해서 남편을 따른다 뭐 오케이 옛날이니까 근데 아들을 따른다는 게 참 그래요. 어머, 차은우, 김종민, 서강준? 뭐야? 무슨 일이야, 저게? 어우동은 본인이 사랑했던 사람을 등이랑 팔에 문신으로 새겼었습니다. 일단 어우동이 굉장히 많은 이제 남성과 네. 짧은 시간에 이제 사랑을 나눴어요. 이때 기준으로 어느 정도길래? 한 4년 정도 4년? 시간 동안 17분을 공식적으로 이제 만난 거죠. 4년 동안 17. 근데 지금 기준에도도 꽤 많지 않나요? 엄청 많은 거죠. 근데 이건 이제 뭐 진하게 연애했었던 것까지 다 17명은 아니고 이제 관계를 맺었었던 썸. 여기서 말하는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나름 이 시절에 이제 법정 진술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 진짜. 네. 여기도. 이 17명 중에 3명의 이름을 팔이랑 등에 이제 새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추측컨대 이제 그거는 17명 중 요 3분은 뭔가 더 뜨거운 그리고 관계를 엔드도 좋았다. 마무리가. 마무리가 좋았다. 이 시기 기준으로 어우동이 뭐 17명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17명 정도야 뭐 요런 느낌이에요? 아니면은 막 17명? 이거예요? 그러네. 자극적으로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거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남편의 친척들인 거죠. 그러니까 근친을 해요. 거의 에로 영화에 나올 법한 소재 같은 거예요. 좀 깨름칙하지 않나? 남편의 유촌, 남편의 유촌이 남편의 팔촌. 6촌 남편의 8촌이요? 팔촌. 거의 남이긴 한데. 6촌 8촌 아세요? 기억나세요? 아, 그러네. 모르네. 근데 교수님, 이 조선시대 고위공무원의 딸로 태어나서 왕가의 며느리까지 됐잖아요. 네네.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진짜 어우동이 왜 희대의 간통 사건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남편이었던 네. 태강수가 은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어우동이 그 이제 은그릇 만드는 장인을 좋아했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서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종 차림을 하고 갔다 오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이혼할 만하네요. 일단 종친이면 이혼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보기에 어우동이 불륜을 저질렀고 주장한 거지, 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한 걸로 조선왕조 실록에는 적혀져 있어요. 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용제총화라고 해서 네. 어우동이 죽고 난 이후에 네. 쓰여진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 조금 더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우동이 남편이 나가고 나면 여종의 옷을 입고 은장이 옆에 앉아 그릇을 만드는 정교한 솜씨를 칭찬하다가 내실로 끌어들여 마음껏 음탕한 짓을 하다가 마음껏? 남편이 들어오면 몰래 숨기곤 했다.
이게 사실 조선시대 기준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인 거죠. 지금 들어도 자극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심지어 마음껏. 그러니까. 그냥 음탕한 짓을 했다 이것도 아니고 마음껏 막 이 이런 방음도 잘 안 되는 곳이었어요. 맞아요. 창호질 텐데 다. 근데 이런 기록을 보면 예. 누구의 관점인가 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누가 쓴 거지 그럼?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말인데 이걸 안에서 음탕한 짓 했는지를 누가 알죠?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네. 그 묘사가 바로 눈앞에 그려질 정도로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오히려? 역사 기록이랑 좀 대조를 해가지고 그렇지 목격자가 볼 필요가 있었던 것도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짓일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어우동을 태양수 이동이 내치게 되는데 남편 쪽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되죠. 태양수 이동이 비생 연경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바람이랑 간통은 사실 어우동이 아니라 남편이 한 거네요. 그렇죠. 누명을 씌워서 내쳐버렸었던. 삼천궁녀는 의자왕이라고 하면 삼천궁녀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데 조작된 팩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부여에 가보셨나요? 가봤죠. 가봤죠? 그럼요. 부소산에 올라가면 낙화암이 있어요. 네. 가보면 3,000명은커녕 30명도 못 서 있어요 거기. 아, 너무 좁아서. 너무 좁아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저 아저씨 비겨 내가 먼저 사진 찍고 이러거든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네요. 3,000명이 진짜 쉬지 않고 막 이렇게 우수수수 이렇게 무슨 낙엽도 아니고 애초에 이게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자, 사실 봐봐요. 의문 들어요. 네. 삼천궁녀라고 칩시다. 당시 이제 그 부여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사비성 부여였죠. 네. 인구가 약 5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계산해 보면은 3,000명이라고 하면 당시 수도 인구 전체의 20분의 1이잖아요. 그건 너무 많다. 2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교수님. 삼국유사에 보면은 네. 그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왔을 때 네네네. 그 사비성에서 있던 그 의자왕과 그 안에 있던 그 왕족들, 그 대신들 그리고 궁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후궁과 궁녀들이 적군의 손에 죽을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겠다. 맞아요. 라고 그게 해서 우리가 알던 내용이죠. 예, 강물에 몸을 던졌다라고 네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여기 기록에는 3,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이거 누가 만든 어디서 나온 거예요? 3,000이라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네. 일단 3,000이라는 것이 약간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양귀비 있죠. 양귀비. 알죠. 이 양귀비와 당현종이 뭐 너 죽네 나 사네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를 백거이라는 그 당나라 시인이 묘사를 했습니다. 후궁이 3,000명이 있지만 네. 그 3,000명의 사랑보다 한 사람에게 푹 빠졌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삼천궁녀라는 표현이 거기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중국에서는 3,000명이라고 하면 정말 3,000명이 아니라 네. 많다의 대명사가 돼요. 아 비유적인 표현이군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친구가 3,000명이다 그럼 진짜 3,000명이 아니라 많다는 뭔지 알겠다. 야 이 전화번호부에 3,000명 3,000명이야. 그 진짜 3,000은 아니지만 뭐 500명 진짜 있어도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거품이 좀 있네요. 표현이었구나.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궁녀예요. 그런데 내 조국이 망해. 나라가 망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네. 우리 절개를 보여주자. 그리고 자, 쫙 올라가서 한 명씩 뛰어내려. 그러자. 자기 차례가 왔어. 어떡합니까? 아, 저는 못 죽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그래도 인생 2회차를 노려볼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살아야죠. 네, 그 언니 말하고 있는데 밀 거예요. 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바로. 장항준 씨는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안내를 할 거예요. 이쪽이 내가 마지막으로 뛰겠다. 이쪽으로 해가지고 2,123명 이쪽으로. 여기가 기운이 좋아. 근데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아무도 안 뛰잖아요. 그럼요. 사람이 다 생존 본능이 있는데 둘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망설이는 게 인간의 기본 본성이잖아요. 단 예외는 있죠. 집단 공황 상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최면에 걸렸을 때 집단 최면. 예. 근데 뭐 이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는 아니고 아마 소수의 궁녀들은 분명히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역사적인 그냥 서사를 너무 다큐로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의자왕을 알고 있는 거는 뭔가 좀 흥청망청 뭐 방탕하게 좀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흥청망청 방탕한 이미지라는 게 왜 나왔냐면은 의자왕의 서자가 41명이라는 기록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이게 달리 보거든요. 서자가? 그렇게 많다면 이게 생수적으로 생각하면 서자 41명이에요. 그러면 정실에서 나온 자식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렇죠. 공주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80명이 넘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게 자식이 많다고 해서 방탕한 것이 아니라 삼국지 조조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자식이 22명이야.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29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자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꼴 방탕한 남자다? 이건 근데 좀 많아도 좀 너무 많으니까. 29명의 몇 배잖아요, 지금 80명은. 그렇죠. 백제 멸망사에 있는 의자왕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의심스러운 것들이 꽤 많아요. 예. 제15년, 그러니까 의자왕이 50대 중후반이 될 적에 태자의 궁을 굉장히 사치스럽게 꾸몄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 이듬해엔 왕이 궁녀들을 데리고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아서 그때 그 좌평 자리에 있던 성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린 거죠. 이제 좀 자중하시라. 그게 한 명씩 있어야죠. 이제 자제하시라라고 네. 말렸는데 이 성충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을 했다는 것 때문에. 자중하라고 했다고? 네,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폭군의 한 또 전형의 모습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뭐 사치에 음란에 향락 뭐 충신까지 일단 가뒀으면은 조건은 다 갖췄네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거의 맞는데? 지금 이 그러니까요. 기록대로 지금 보면은. 오해는 없는데. 이게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라 백제, 사람이다. 그쵸? 신라 사람이니까 백제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은 음해하려고.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의정에 대한 악플을 쓴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문제는 누가 두 사람 썼냐. 세 사람이 말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잖아요. 네. 그쵸. 이게 막 옛날에 외가 백제랑 진짜 친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외에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의자왕의 군의 대부인 그러니까 왕후로 아마 추정이 되는데 그 사람이 요망하고 무도해서 멀쩡한 신하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백제는 마음껏 이런 기록을 쓴 게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저게 절친도 그렇게 얘기한 거면 절친 나라도 그러면 그쵸, 베프 말은 그죠. 들어야죠. 그러니까 왕후가 누구냐?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여를 나중에 한번 그 투어를 가시면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 부여에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백제의 유물이에요. 이게 네, 네. 웅장해요. 네. 거기 보면 되게 열받는 게 뭐냐면 소정방이 그 당나라 장수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 딱 보니까 정림사에 석탑이 있는 거예요. 네. 석탑에다 그럼 이걸 내가 정복했다는 기록을 남겨라 해. 대당제국이 백제를 멸망시킨 기념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이 은고 부인 왕후에 관련된 기록이 있거든요. 고든 신하들의 간언은 물리치고 요사스런 부인의 말을 좇아 어진 자에게는 강한 형벌이 내려지고 아첨하는 자에게는 총애와 신임을 주었다. 당나라와 외에서도 동시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거의 진짜 믿겨지긴 하는데 은고 부인이 정말 국정농단을 한 게 사실입니까? 실제로 그 의자 왕이 국정 초반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대략 한 65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생겨나는 그 이면에 은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원래 부여용이라는 사람이 태자였다가 나중에 655년에 태자효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자가 바뀌게 되는데 은고라고 하는 이 대부인이 아마도 태자효의 친모로서 이 태자효를 태자로 앉히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태자를 앉혔으니까 이제 좀 약간 권력의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의자 왕이 뭐 음란했다든가 뭐 은고라고 하는 사람이 뭐 국정을 농단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당 내지는 신라에 의해서 승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사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백제가 반드시 망해야만 되는 국가고 자기들이 정벌해야만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마땅한 명분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망할 만한 나라였다. 그 과정에서 의자 왕과 응고 이런 어떤 그 멸망으로 가는 서사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이 아마 기록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놈이 잠잠히 계셨어야죠. 자, 지금 두 사람이 칼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탈춤! 칼춤이라기보다 진짜로 칼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영포잖아요, 둘 다 또. 둘 다 왕입니다. 한 명은 충렬왕, 아빠고 나머지 한 명은 충선왕, 아들. 아빠와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부자의 난 전쟁입니까? 그러면 왜 아빠와 아들이 싸우게 됐을까? 남자끼리. 남자끼리. 아빠와 아들이 싸운 이유는 바로 여자 문제였어요. 오. 이 모든 재앙의 씨앗 결혼. 그 여자 때문에 무고 사건이 발생하는데 우리 역사 천재 역천 재성 씨. 네. 무고의 뜻이 뭘까요? 무고는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저 사람을 모함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죠. 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무고 사건이라는 건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당했을까? 바로 왕과 관련 있는 여인들 후궁 또는 왕비과가 연관이 돼 있어요. 충렬왕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부어라 마셔라 여성 편력도 심하고 특히 매사냥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매사냥. 이제 매사냥을 가는 장소가 문제였어요. 장소. 파주 있죠. 네. 파주. 그래서 원래 개경에서 그 매사냥을 하면 되는데 개경 됐고 개경에서는 파주 좀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조금 더 남쪽으로 가서 거기서 매사냥하자라고 내려갔다고 해요. 왜? 왜 거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불륜 커플. 외도를 하거나 뭐 바람을 피우기 좋은 장소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개경에 있는 것 자체가 충렬하건 되게 답답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도 하겠네. 그 안에 제국 대장 공주의 슬하에 있는 느낌이 네.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매사냥에 이제 충렬랑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럼요. 달링. 아야. 같이 갈까? 어머,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제 충렬왕의 총애를 받던 무비라고 하는 궁인이 있었는데 그 파주하면 도라산이지 않습니까? 도라산 갈 때마다 무비, 매사냥 떠나는데 같이 가겠어? 전하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도라산 고고고 해서 이제 둘이 이제 그 매사냥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무비 저 궁인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도라산 또 간다 도라산으로. 별명이 도라산이었어요. (1296년 11월) 아들 충선왕이 이제 개국대장공주랑 이제 원나라에서 결혼을 해요. 네네. 충렬왕 부부가 아들 결혼식을 보고요. 네. 5월 6일 날 이제 고려로 돌아옵니다. 제국대장공주가 작약을 꺾어 오도록 하여라. 그래서 작약을 보고 눈물을 뚝 그때가 흘린다. 그때요. 40도 안 돼가지고 30대 후반 때 갑자기 급사를 해버려요. 즉 돌연사. 이게 다 사실 누구보다 제일 놀라운 사람은 충선왕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와의 그 유대감이 또 있었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인 제국 대장공주가 사망을 했을 당시에 이제 충선왕은 원나라 몽골에 있었어요.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바로 달려와. 이제 인종을 못 본 거잖아, 엄마를요. 달려와가지고 아빠가 진짜 미웠을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엄마와 함께 했던 장소를 지금 무비랑 야외 데이트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머릿속에 조합이 되는 거예요, 충선왕이. 아, 우리 엄마가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의 이런 그런 바람 때문에 병이 났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아버지를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도라산이 됐구나. 그러면은 화살이 어디로 가요? 도라산. 무비한테 갔구나. 무비한테 간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무비와 관련된 사람들 다 끌고 와! 해가지고 충선왕이 무비와 그 일당들 40여 명을 모두 다 댕강 처형을 해요. 와, 다 죽였어요, 진짜. 왜 그랬어? 내 어머니? 마마의 죽음은 저와 상관없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안 해? 제 탓이 아닙니다.
제국 대장공주가 죽음으로 해서 사실은 충렬왕의 지위는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선택지가 하나네. 그러니까 충선왕 입장에서 어쨌든 어머니라는 대상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애착 대상이었고 네. 고려에서 그런 대상을 사망하게 만든 모든 책임을 아버지한테 전가하기가 너무 쉬운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사랑을 받고 싶은데 네. 그 사랑을 받고 싶은 대상이 사랑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미워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애정을 쏟는 다른 대상을 파괴하고 싶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애정은 왜 나한테 안 주지 이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싫어하게 되고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다 죽일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다 죽여도 아버지가 나한테 못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치. 그거를 다 계산하고 행동에 옮겼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와, 더 또 가요? 여인이 등장을 해요. 또요? 왜요? 이른바 숙창원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양반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대단. 그 일을 겪고도 또 숙창원비가 아니, 지금. 이게 그 충렬왕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들 충선왕의 또 이 소개팅 전략이라고나 할까? 뭐라고요? 소개팅? 아니 이거는 작가들이 못 쓸 정도로 아주 참신한데요. 그렇죠. 자 봐봐요. 충선왕이 아빠가 아꼈던 여인 무비를 어쨌든 간에 죽였잖아요. 네. 네. 그때는 열받았겠지. 네. 자기 친엄마가 어찌됐거나 이 여인 때문에 죽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걸쩍 우리 아빠 되게 그때 상심했겠다. 네. 우리 아빠 소개팅 시켜주자. 와. 와. 그래서 아버지도 처음에 충렬왕이 뭐야 무슨 소개팅이냐 하다가 숙창원비를 딱 보고 별빛이 내린다. 반했어요, 설마? 반했어요? 반했어요. 오 마이 갓. 아들아 뭐 네. 와 대단하시네.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야사입니까 아니면 정사입니까? 허준범 선생님한테 이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려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사예요? 정사야 이게? 기록이 있어요? 사실 네. 충렬왕이 이 숙창원비를 소개받았을 때가 처음에 왕위에서 쫓겨났을 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쯤 후에도 계속 이 숙창원비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네. 그래서 한 번은 그 충렬왕이 원에 있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충렬왕이 자기의 거처를 숙창원비의 집으로 정합니다. 사랑이네. 예. 사랑이었구나. 네, 그리고는 또 병이 나서는 숙창원비 오빠의 집으로 또 옮겨요. 이 숙창원비 오빠의 집은 뭐냐면 숙창원비를 그냥 따로 만나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 정도면 총애 수준이 아니라 찐사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충렬왕이 죽고 난 다음에 충렬왕의 빈소도 숙창원비의 집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랑이었구나. 끝사랑. 예, 정말 찐사랑이었던 거죠. 지금 고려 때도 그 부모가 죽으면 3년상을 치러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상중이에요 지금 충렬왕. 그런데 갑자기 상복을 입고 충선왕이 이리 오너라! 숙창원비 집으로 들어갑니다. 상중에 포상으로는 자기 엄마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기록을 보면은 뚜벅 숙창원비 집에 들어간 충선왕은 며칠 동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와. 오랜 시간 서로를 대하니 사람들이 이때부터 두 사람을 의심하였다. 와, 의심을 샀구나. 그리고 김 씨와 정을 통했으며 오래지 않아 자기의 후궁인 숙비로 진봉했다. 자기 엄마는 후궁으로 아빠의 여인을 사랑했네. 근데 이게 지금 충렬왕이 서거한 지 3달 상중이고. 그렇지. 야, 근데 이건 숙창원비도 대단하지만 충선왕은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거야? 아니면 뭐 개인적인 복수였을 거야? 이건 전혀 이건 이해. 내가 볼 때 성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치고 뭐고 그걸 떠나가지고 계속 보니까 자기도 보니까 마음에 들거든. 엄마가 아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정도가 됐으니 아버지한테 소개를 시켜줬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자체도 충선왕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했던 거죠. 그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야, 있었습니다. 너무 예. 그렇다. 왜냐면 숙창원비하고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까 거의 정사를 돌보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을 못했는데 그 우탁이라는 한 신하가 네. 지구상소 도끼를 메고 가서 상소를 올리는
이 뭐냐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도끼로 그렇죠. 죽겠다라는 목숨 걸고 상소를 올려요. 충선왕이 부끄러운 기색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지도 알고 있었구나.